자, 살얼음판 내딛는 K 반도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칩스법은 정말 나쁜 거래다. 우리는 사실 미국은 10센트도 쓸 필요가 없다. 왜냐? 관세만 높게 매기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을 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아주 첨예하게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강경 노선을 계속 비추면서 우리나라가 더 어렵게 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두 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식 투자자로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또 삼성전자가 기사 같은 게 55,000원이 깨졌다라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54,000원이 깨졌어요. 네. 하향 어떡해야 돌파를 돼요? 하향을 돌파한다고 네, 표현. 좋게 말하는 거죠. 좋게 말해서 하향 돌파. 하향으로 돌파를 했다. 네, 53,800원까지 내리꽂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삼성전자 주가 상황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할 것 같아요. 돈쌤님부터. 저 예전에 조금 샀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판이 좀 됐습니다. 저도 65,000원에 샀다가 네, 지금 그 삼성전자 가지고 있던 거의 일부분은 하이닉스로 옮겼고 나머지 이제 바이오로 갔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하락이 사실 좀 왜곡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국장이 나쁜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삼성전자가 나쁜 건데 이제 그 비율이 크고 또 2등도 반도체다 보니까 좀 미국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너무 뭔가를 못 보여주고 있는 거는 사실인 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간 힘들었던 이유들이야 하도 이제 많이 돌아다니서 알겠는데 그럼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별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TSMC 관련 뉴스라든지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힘든 게 DDR5나 이제 아니면 HBM 이런 걸로 충분히 도망가지 못했는데 중국의 CXMT가 너무 쫓아온다. 그쵸. 이게 문제잖아요. 한때 고객이었던 중국이 이제 경쟁자가 됐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DDR5로 성공했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더 공포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거의 120선 정도가 깨진 게 한 3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번이 지금이 아닐까. 거의 외환위기나 뭐 이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51,000원까지도 뭐 최악의 경우는 열어놔야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좀 왔다 보니 지금 시장이 그 힘이 없어 보이는 건 이게 삼성이 힘이 없는 이거 좀 되돌려야 될 상황이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이 얘기가 더 무서운 게 66,000원, 67,000원일 때는 이거 어려우면은 65,000원 깨집니다. 깨졌어요. 이거 진짜 최악의 상황은 6만 원 깨집니다. 깨졌어요. 이거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떡해. 55,000원도 열어놔야 됩니다. 안 돼. 53,800원. 지금 더 열어놔야죠 이제. 얼마 안 남았네. 51,000원. 얼마나 더 활짝 열어? 활짝 열어놔요, 활짝. 남대문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박종훈 팀장님도 예. 삼성전자 현재 주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일단 뭐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뭐 사이클 그리고 뭐 HBM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뭐 빅테크의 어떤 랠리를 이끌어왔고 그거에 따른 수혜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뭐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뭐 물론 그 여러 가지 배경에서는 뭐 GDP에 대한 여러 가지 성장률 뭐 정말 국내에 여러 이제 뭐 내수 소비 뭐 부진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우리 좀 되돌아보면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2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부가 출범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너무나도 등이 많이 터졌어요. 등이 많이 터졌는데 또 이제 터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세 정책에 따른 뭐 보편적 관세 그리고 중국의 여러 반도체 시장의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률. 뭐 오늘도 제가 조금 준비는 해왔지만 자 이러한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설만한 곳이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다. 자 이것들이 많은 이제 스마트 머니들의 어떤 자금 유출로 좀 이어지는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크게 이제 매력을 많이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저희가 사실 국내 시장 막 답답해서 뭐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네. 근데 국내 증시와 뭐 미국 증시와 그 외의 글로벌 증시를 보게 되면 국내 증시가 압도적으로 좀 매력이 있을까? 투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마땅히 뭐 꼽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업황을 가장 또
우리나라의 산업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제 훼손이 좀 된 것 같고 물론 그 중심에는 아까 뭐 돈세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삼성전자가 정말 삼성전자가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들도 같이 뭐 주르륵 빠지는 그런 모습에 또 중국 부양책에도 실망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국내 시장에서 봤을 때 제가 오늘 잠깐 보니까 네. 뭐 빨간불이 없어요, 별로.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하락 종목 800개, 상승 종목 100개라니까요. 이거 제가 보는 건 거의 다 파란색이고 지금. 와. 예, 그리고 뭐 코인과 관련돼서 일부 종목들이 뭐 약간의 지분이 있다. 정말. 뭐 이런 거 외에는 그거 말고는 전멸이에요, 전멸. 전멸. 오늘 전멸. 예, 오늘 그렇다고 전멸이니까. 딱히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 증시 맞아요. 오르고 뭐 다 근데 좋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유는 다 있긴 합니다. 삼성전자도 이유가 있고요. 그 하이닉스도 사실 미국도 반도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도 사실 따지고 보면 트럼프 묻은 거와 묻지 않은 거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트럼프 묻은 게 좀 크고 여기는 우린 트럼프 묻지 않은 게 좀 크다 보니까 그런 왜곡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엄밀히 말하면 차별장이죠. 네. 이 상황에서도 좀 섹터가 좀 작아서 그렇지. 예, 그나마 이제 좀 강한 애들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어서.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한 오후 2시 정도 되면 그렇죠. 하락 종목 한 1,400개 양시장 합하면 뭐 그 정도 되는 모습이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또 인사가 있어가지고 뭐 반도체 얘기하면서 네. 삼성전자 얘기로 좀 포문을 열어봤고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그게 좀 궁금한 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때리기를 적극적으로 나설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고민점이긴 합니다. 지난 선거 때 과정에서 발언했던 것들을 좀 정리된 자료들이 있는데요. 네. 자세히 보면 대중 관세를 60%에서 100%로 상향하겠다. 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중국 자동차에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 지난 일기 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로 가능성 있는 얘기일까요? 아우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하고도 남을 것 네. 같습니다. 아 저거 100% 200%는 되게 순화돼서 얘기한 거예요. 어.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관세에 대해서는 네. 2000% 매기겠다고. 그 제가 그냥 팔지 마.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죠. 안 사요. 그러니까 잡상인 금지. 잡상인 수준이라고요. 아니, 그런 문구들이 그렇죠,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2,000%, 뭐 1,500%,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음. 뭐 100%, 200%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상. 네. 근데 이제 사실상 우리가 지금 관세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중국의 관세를 통해서 전반적인 이머징 시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에 있어가지고 중국에 수출하는 그 수출 비중도 아직까지는 네. 뭐 과거에는 정말 비중이 높았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과 유럽과 중국의 어느 정도의 뭐 비중이 좀 나눠지면서 과거보다는 좀 비중이 적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중국 시장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관세를 중국에 매게 되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타격을 받을 그런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거 이제 1기 때 네. 지금 2기죠. 2기는 그나마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1기 때 그럼 어땠을까? 그럼 뭐 무역 갈등의 이유가 뭐였고 어떻게 도화선이 됐고 지금까지 좀 넘어왔을까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부터 저 역사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과거를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정말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에 따라서 가격 경쟁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여러 이제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서 우리가 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냐? 예, 중국이 저렇게 무역 흑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런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지만 이 부분은 대선 캠페인 때부터 있었습니다. 사실상 난 중국 때리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실행에 옮긴 거죠. 어찌 보면 네네.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직접재산권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 장벽, 예를 들면은 중국의 비공정 관행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서 공급 과잉이나 가격 정책이나 여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국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의 이제 요인을 계속 이제 때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요게 또 이제 막 틱톡 사건도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핵심 기술과 공급망 그리고 그런 부분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겠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2018년도에 초기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것이 이제 2018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네. 나오게 시작된 거고
뭐 이때는 이제 사실 태양광 아니면 뭐 세탁기 뭐 이런 거에다가 이제 관세를 부과했다 해요. 그때 당시에. 자, 그리고 이제 중국 보복 관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뭐 다들 아시는 미국 농산물을 대상으로 이제 보복 관세가 들어가고 그때 당시 저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그 농산물을 취급한 기업들, 뭐 그래서 아처 데니얼스나 네. 아니면 번지나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어. 네, 왜냐하면 뭐 그때 당시에 뭐 전쟁 이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많은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튀어오르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협상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1단계 무역 협정이 있었습니다. 1단계 거래가 있었지만은 그 거래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미국 관세는 약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영향을 줬고요. 그때 당시에 중국 관세는 1,1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영향을 줬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좀 승리한 그러한 양상을 좀 보였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2기 동안에 이제 바이든 정부 때도 뭐 물론 여러 가지 중국 대리가 있었지만은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게 어떻게 연장선상에 있을 것인가, 정말 100% 200% 더 때릴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중국 부양책 자체도 어느 정도 약간 뭐 재정 우리 지방 부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밀어 넣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뭐 시장 이제 여러 이제 분석가들에 의하면 아직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그대로 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먼저 보고 나서 중국의 그 부양책 카드를 더 과감하게 쓸 여지를 좀 놔두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러한 이제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아시아 증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국내 증시나 뭐 중국 증시가 약간은 좀 눈치 보고 있는 상태.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만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역사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가 더 세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기는 우리도 다 겪어봐서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2기도 지금 시장에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1기 때 어마어마하게 시장 폭락을 이어갔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 그래서 근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다 주가는. 예상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학습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과거만큼의 이런 폭락장은 저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그 이머징 시장의 역사적인 어떤 저점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낙폭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는 중국의 부양책이 정말 트럼프 트레이드나 여러 가지 그 누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과감한 부양책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아마 이 관세나 여러 가지 우려를 좀 씻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돈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더 강하게 때릴까요? 저는 그 일단 이제는 뭐 미중 관계는 네. 그 더 나빠질 게 없습니다. 여기서 더 때릴 것도 없고요. 그리고 네. 더 때린다고 해서 미국이 더 얻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네, 사실 그 1기 때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세계 경제는 어떻게 적응을 했냐면 미국과 중국은 이제 분절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중국은 이제 유럽으로 수출을 하고 그리고 한국, 대만 이런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그 수출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적응을 해왔거든요. 이제부터 트럼프 2기 때는 의외로 뉴스는 미중 관계가 많이 나오겠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중국과 유럽의 무역 분쟁입니다. 유럽이 중국 거를 사주는 거에 이제 한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은 미국하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유럽도 더 이상 사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인데 제가 만약에 베이징이라면 만약에 미국 대통령에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한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트럼프가 차라리 더 낫죠, 중국한테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친중이 절대 아니고요. 바이든 정부, 민주당이 가지고 왔던 대중 견제는 쉽게 말해서 이제 왕따를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얘랑 놀면 너도 왕따야.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네. 그게 사실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트럼프의 왕따는 왕따를 하겠다는 애랑 직접 붙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옥상으로 또 그렇죠. 따라와. 옥상으로 올라와요. 근데 옥상 올라갔는데 다 보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차라리 중국이라면 지금 이제 그 중국은 일단 독재 국가니까 뭔가 이제 쉽게 말해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상하면 안 되죠. 미국한테 너무 굽히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만 트럼프가 조금 익스큐즈를 해주면 어느 정도는 이제 해볼만 한데 그렇다고 다시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은 다시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네. 살아있는 동안은.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물어뜯고 싸울 때도 중국과 관련된 규제안이 나오면 만장일치통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중국에 대해서 거대한 배신감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스스로 착각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중국도 이렇게 잘 살게 되면 민주화 국가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착각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식의 방식은 쓰지 않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갈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잠재적 위험이기 때문에 떼어내야 하는데 근데 미국이 갖고 있는 소비 경제의 한계가 있어서 요 정도까지 가는 것이지 그리고 관세도 아까 2000% 이런 것들도 오케이. 사실은 중국산 전기차거든요. 미국 사람들의 중국산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죠. 시장에 거의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 2만 프로를 때려도 뉴스만 장식하지 실질적인 실효 관세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그런 있는 거죠. 거죠. 네. 오케이. 그럼 두 분의 이야기를 딱 들어봤을 때 미국의 중국 때리기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나올 수 있어서 그래도 좀 대화가 통하는 상대일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 주가 측면에서는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막 이전처럼 막 2018년 때처럼 폭락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근데 지금 그때의 우리 반도체 기업 상황이랑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반도체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어제 오늘 나온 뉴스죠. TSMC가 하루 전에 미국 상무부로부터 7나노 이상의 첨단 칩에 대한 수출은 중국한테 팔지 말아라. 팔지 말아라. 수출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렇게 또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압박이 반도체한테 이게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면서 계속해서 압박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뭐 눈치 보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러면서 내부적으로도 좀 힘들면서 레거시 반도체도 안 좋은데 저쪽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압박하고 이런 게 우리한테도 계속해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 TSMC 관련된 이야기는 한 3주 전에 먼저 나왔었어요. 이게 뭐냐면 TSMC가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상. 네. 그러니까 이제 자사의 칩 자체가 화웨이 기계에 들어가 있더라.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그 부분을 이제 미국의 상무부에다가 보고를 했고 미국 상무부가 이제 거기다 이제 수출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이제 내린 건데 사실 이제 이러한 지금 뭐 트럼프 2기가 이제 출범이 되면서 지금의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에게는 뭐 제한적 뭐 예외일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부품이 아직 뭐 발견이 안 돼서 그런 거지 혹시나 발견이 되면 네. 또 다른 뭐 규제나 제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우리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의 사실상 우리나라가 조금 더 힘든 상황이 뭐냐면. 과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지고 갔었던 여러 뭐 메모리 반도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뉴스도 뭐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국의 이제 국영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SMIC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3분기 최대 실적을 좀 냈다고 해요. 예,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지금의 매출 같은 경우에 34% 증가했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순이익이 58%가 증가했는데 물론 내수가 주겠죠. 주를 이룹니다. 그렇죠. 90% 이상이 내수를 이루고 있는 건 맞으나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 중국 기업의 반도체 성장률이나 아니면 비중을 봤을 때 그래도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이제 성장률에 대해서 우리는 시장은 항상 늘 환호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 2023년 11월 기사입니다. 이게 로이터 기사인데 그때 당시에도 벌써 중국의 첨단 제조 분야 대출을 확대하니까 그때 당시 2023년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정말 내수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네. 내수가 박살이 나니까 이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다 수출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 과잉으로 해가지고 다 밀어내기 수출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내부적으로 대출을 확대하면서 이 대출 확대하는 부분은 어디다 투자했냐면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화학 부분에다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이러한 부분이 지금 뭐 1년이 지난 지금 2024년 11월 때 또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물론 이거는 뭐 일부 요인일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자체가 정말 굴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걸 무조건 올려야 된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내 증시를 바라보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은 이 중국 좀 어찌 보면 네. 반도체만이라도 중국만 때렸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좀 살려주고 이렇게 진짜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뭐 물론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는 트럼프 입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묻어날까 트럼프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거 제가 일기를 좀 기억을 해보면 트럼프는 그래도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받고 약간의 거래가 좀 이루어질 거라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무작정 중국 때리기보다도 어느 정도
내가 반도체나 AI 칩이나 첨단 기술 내가 가져갈 테니까 나머지 뭐 원자재나 이런 것들 너희들이 가져가라는 일부의 어떤 거래적인 그런 상황도 좀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저는 뭐 내심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또 부양책을 통해서 그 부양책 카드가 들고 있는데 하얀색 아직 뭐라고 써있는지 몰라요. 근데 네. 거기다 무엇을 쓰고 시장에 내놓을지 그게 저는 가장 뭐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국 반도체가 커지는 거를 원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다고 미국에서도 첨단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거를 잘 만드는 게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냥 죽어라 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약간 적당히 딜을 하면서 우리도 뭐 네. 들어주는 척하면서 아사모사하게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미국은 이제 하더라도 설계 뭐 이런 쪽이고 그 우리 같이 특히 대만, 한국 없이 뭔가 AI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7나노 이하를 왜 못하게 하냐? 7나노 이하부터는 이제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중국은 하지 못하게 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도 AI가 공약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테슬라가 지금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물론 선거에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얻을 게 많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겠지만 지금 그 AI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규제 완화의 교집합이 테슬라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도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그냥 계속 때리기만 하는 게 과연 그게 이제 미국한테도 이익이 되는가? 그리고 IRA라든지 칩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일부 수정을 하더라도 거의 뭐 폐기 수순으로 간다는 게 사실은 지금 공화당 텃밭에다가 지금 공장 짓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다 와해시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선된 이후 그리고 트럼프 2기는 1기하고 다르다고 봐요. 1기 때 트럼프의 적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트럼프의 적은 누구냐면 중국이 아닙니다. 미국의 주류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의 좌파들이죠. 미국의 좌파들. 네, 지난 4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지지하고 그때 공화당 지지는 좀 다르다. 그때는 정말 러스트벨트, 중국 때문에 일자리를 뺏겼던 가난한 백인 노동자였다면 이제는 미국의 과도한 뭐 PC에 이런 거에 좀 지친 사람들이 공화당을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사실상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내부적인 문제로 많이 남을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통령으로서 남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젠 대외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리고 중국을 지구와 헛때려서 과거같이 추가로 더 때려서 부담을 지면서까지 과거같이 그렇게 영광을 안을 수 있는 거기에는 이제 할 만큼 다 했다는 것이고 오케이. 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조금 희망적이네요. 왜냐하면 미국이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런 공장들 그리고 반도체들 이런 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막 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화와 딜을 치거나 타협할 여지가 충분히 근데 남아 있다. 시장은 일단은 최악의 경우를 반영해 놓고 이제 봐가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 반도체하고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가 IRA의 영향을 받으니까 한국 주식이 지금 메가리가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뭐 칩스법을 뭐 파기하네, 돈을 안 주네, 보조금을 삭감하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블러핑이 들어간 어느 정도의 협상의 카드로 그런 센 얘기를 할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저도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내부적으로 트럼프가 어떤 대통령 2기로서의 어떤 확고한 지지율을 좀 얻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외국 기업들의 리쇼링을 더 강하게 좀 드라이브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정말 보편적 관세 외에도 추가적인 관세를 해서 내부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러면 내부적으로 뭐 제조업 시설이나 공장 증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지역별에 있어서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내수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약간은 좀 과감하게 좀 초창기에 좀 그런 정책을 좀 쓰지 않을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어느 정도의 외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는지 네. 그 세부적인 디테일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중국 얘기 좀 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미국에 대한 그런 스탠스도 문제지만 중국 반도체가 정말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 반도체가 레거시나 그런 메모리 이런 거 잘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IT 제품에 많이 납품하는 게 또 상당 부분 차지했었는데 지금 미국에 팔지 말라, 어떤 제재 가한다, 뭐 가드레일법 뭐 이런 얘기하면서 중국에도 사실 못 팔고 중국도 그걸 알아서 창신 메모리도 네, 그렇죠. 그리고 SMIC도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재준 부사장이 중국 디램 업계에서 레거시 제품의 공급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물량으로 그냥 때려박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벌써 한 달에 2번 언급한 거예요. 중국을. 그만큼 중국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기술도 회복하고 있고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도 한 80%의 고객이 다 중국에 있다.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요거는 사실 올라오는 건 시간 문제다. 뭐 내수가 크니까. 그렇죠. 네. 중국 반도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뭐 지금 명인커가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네. 뭐 반도체 찍어내는 회사예요. 예를 네. 들면 기술력이 좀 부족해. 기술력 부족해. 그럼 어떤 방법으로 기술력 없어. 남을 죽여야 될까? 그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으로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만약에 기술이 없다. 네. 근데 남들보다 그래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집합적인 부분에 있는 그런 제품이 있으면 내가 얘보다 싸야지 상대방이 나를 선택을 해주니까. 품질을 살짝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가격은 더 싸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어떤 전략 자체가 지금 7나노도 중단되고 막 우회로 해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는 여러 뭐 메모리 반도체나 이러한 부분에서 비중을 차지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 가격 경쟁 외에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 사실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그 가격 경쟁에서 우리나라는 품질로서 뭐 누르다든지 아니면 여러 관세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든지 뭐 여러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상 유럽이나 미국이 관세로서 계속 이거를 올가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한테는 그래도 좀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반사수혜를 좀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이러한 어떤 파급력이 이게 힘의 균형이죠. 결국에는 힘의 균형인데 이게 사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생각보다 좀 느슨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이제 LCD부터 해서 다 박살 났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규제를 통해 가지고 국내 반도체 기업이 조금 살아남을 수 있는 일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쟁취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최근에 어떤 성장률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좀 빠지는 이유가 또 있겠죠. 외국인 투자들 나가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트럼프의 입에 좀 달려 있지 않나.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됐고 그 입에 우리는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렇네요. 거죠. 얼마나 좀 강하게 해주냐. 이게 우리나라한테 좀 좋을 것 같아요. 정부랑 이제 뭐 삼성 하이닉스랑 손 잡고 딜을 잘 쳐야 된다 이거밖에는 네. 없네요. 근데 사실 딜을 잘 해야 되는데 딜을 잘 하려면 카드가 많아야 되는데 카드가 네. 많아야 되는데. 삼성은 카드가 없죠 지금. 맞아요. 예, 그래서 위기냐 기회냐 하는데 위기는 삼전이 있고 기회는 하이닉스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가격을 낮춰가지고 추격을 견제하려고 하는 삼성이 사실 그걸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기에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마진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주가 하락 요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물량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수일도 옛날 같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카드가 지금 다 캐프전 마크인 상황인 거고 어제 시장만 보더라도 오늘은 시장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이후로 외국인들이 더 이상은 국내 시장을 팔진 않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트럼프 당선 이후로 가장 크게 나왔는데 전체 시장 매도보다 삼성전자 매도가 더 큽니다. 삼성전자 한 놈만 이제 패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이거는 사실 이제는 삼성전자하고 국내 시장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수가 의미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은 이제 시장한테 다시 신뢰를 받으려면 뭔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삼성전자를 좀 싸다고 들어갔다가 더 빠지길래 손절을 한 것도 네. 기다리면 좀 돌아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마이너스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것들이 더 강할 것 같아서 그냥 옮긴 거 효율성 차원에서 옮긴 거였거든요.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반도체가 해야 될 거는 중국 시장은 사실상 이제는 중국 시장이 뭔가를 파는 건 밸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다 자기들끼리 가져갈 시장이에요. 그러면 뭐 해외에서 그리고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 HBM 같은 것도 못 갔고 그리고 다각화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좀 관성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적응을 했던 하이닉스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국장이라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서 빠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찌 보면 카드를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삼성전자 조금 긴 여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한마디 듣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팀장님 오늘 한마디 준비해 오신 거 네, 말씀 오늘 주시면. 사실 뭐 반도체가 주제다 보니까 네. 반도체가 살아나려면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딱 하나만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앞으로의 뭐 가이던스가 결국에는 뭐 시장의 일부, 이게 뭐 확 이렇게 돌아서게끔 만들지, 네. 아니면 일부 뭐 반등을 하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11월 20일 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적 발표를 보면서 또는 가이던스, AI 관련된 가이던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한준평은 그냥 반도체의 방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달렸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돈쌤님께서는요? 한줄평 하기 전에 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한테만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도 좀 와, 요구할 게 정부 있는 게 비판. 왜냐하면 이번에 그 기술 유출한 사람 1년 6개월 나왔습니다. 1년 6개월 잠깐 별장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제 큰 돈 벌 수 있는데 그럼 하루에 일당으로 치면 얼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 유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간첩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간첩으로 보면 이제 1년 6개월이라고 길을 근데 중국이기 때문에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기 때문에 간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외로 우리나라 전략 기술을 유출하는 것을 간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된다. 준 간첩법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준 간첩. 준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정말 매국노죠. 말 그대로 팔았으니까. 세미 매국노법. 네, 이게 세미가 아니고 레알 매국노법. 이게 기술을 돈 받고 파는 게 진짜 말 그대로 먹은 거죠. 매국이죠. 나라 매국. 팔아먹는 그렇죠.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나 국정원에서 좀 세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한줄평은 네. 미국도 반도체가 필요하다. 우리가 뭐 박종훈 팀장님이랑 오늘 돈쌤님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지금 좀 어지러운 상황에서 협상의 카드를 정신 바짝 차리고 잘 활용을 하면은 미국도 필요한 거, 우리도 필요한 거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전략이 또 될 수도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